양산기 만들었으면 한 달 안에 띄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다른 경쟁 기종들은 만들고 나서 띄우는데 1년 이상 걸렸다. 튀르키예 칸 전투기라고 KF-21의 경쟁자가 있어요. KF-21보다 1년 늦게 나왔는데 KF-21은 시험 비행을 1600회 할 동안 튀르키예 비행기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워낙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신 김민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시자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파원이시기도 맞습니다. 한데 사실 에비에이션 위크 저도 찾아보니까 항공 전문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항공, 특히 이제 KF-21 같은 단독 보도도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KF-21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뉴스 몇 개를 저희가 펼쳐놓고 김민석 기자님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와이스트릿이 저를 찾아주셔서 오늘은 약간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가 많아요. 단독, 특종. 그것도 있고 기자분들이 사실 요즘 밀리터리가 잘 나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이제 기자 입장에서 재밌고 좋은 기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옛날에는 이런 생각 잘 안 했는데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투자 판단을 할 때도 사실 반도체 주식이나 반도체 뉴스를 할 때 약간 걸러들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은 밀리터리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설명해 드리자 합니다. 팩트 체크하는 방법. 그럼요. 이거 중요합니다. 김민석 특파원님이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공개 22일 만에 첫 비행 성공. 이게 4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근데 이게 대단한 건가? 양산 1호기 공개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첫 비행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기존의 전투기랑 KF-21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카이는 요 행사에 대해서 아주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 하나 보이시죠? 요 사진이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닙니다.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협력하신 분이랑 같이 이제 사진가랑 해가지고 찍어 난 거라서 요 사진을 이번에 처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작사에서 받아갔어요. 이거를 그러면 사천에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셔서? 제가 아니라 이제 저랑 협력하신 사진가분이랑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외신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때 행사를 너무 조촐하게 치러가지고 사실은 제작사 측에서도 요 사진이 없어서 제가 찍은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아니라 비행하는 거. 양산 출고식 이후에 실제 첫 비행. 그 나름의 의미. 근데 이게 확인을 하고 추측을 해보니까 제가 단독 보도가 된 게 사실은 보도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행사한 게 공개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냐, 뭐 22일 정도 할 수 있지라고 그냥 만드신 분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죠? 양산기 만들었으면 한 달 안에 띄우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거? 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중요하게 하고 이제 단독 보도를 한 이유가 다른 경쟁 기종들은 만들고 나서 띄우는데 1년 이상 걸렸다.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양산기라는 건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프로덕션 라인에서 이제 거의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패치를 하면 되지만 비행기는 패치를 할 수 없어요. 요새 테슬라 자동차는 뭐 오류가 있으면 뭐 업데이트 한다는데 아직은 무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잘못 터져버리면 안 되고 어디에서 이상한 데 갖다 박으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KF-21은 시제기라서 공군이 소유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날아다니는 이 사진에 있는 비행기는 이제 공군이 이거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할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걸 22일 만에 끝냈다는 거는 이제 경쟁기종, 경쟁기종이라는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슷한 걸 만들 때 짧으면 뭐 그래도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길면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버그가 있어서 수정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1년 반이 걸린 게 스웨덴의 사례가 있고 버그가 이런 게 없더라도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시제기랑 그다음에 양산기가 차이가 없었고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왜 승용차 출고하면 현대차나 기아차 공장에서 나오고
이제 주문한 사람한테 차를 갖다 주는 거고 주문한 사람이 차를 받아서 내가 외관 보고 이거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예. 이것처럼 그러면 이제 공군 입장에서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공군이 처음으로 띄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항공 우주가 예, 아니라. 예. 그래서 요게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냐 또 한 가지 비밀인데 요게 약 10년 전의 사실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그냥 컴퓨터로 비행기 설계하고 있네 이러지만 요게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래요? 전투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KF-21은 21세기 중반에 처음 나온 신규 전투기예요. 이 말인 즉슨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심지어 F-22까지 그 설계를 시작한 데는 30년 전이었다. 그때는 컴퓨터가 뭐였다? 윈도우 95도 없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캐드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은 건 쓰지 않은 건 쓰긴 캐드는 썼는데 오래전에 있었죠. 썼긴 썼는데 이게 카타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프랑스에서 만든 항공기라든가 프로그램 전용 설계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전면적으로 쓴 것들이 뭐 날고기는 F-22, F-35 요 정도만 들어가고 F-35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로 처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서 띄워보기 전에 뭐 오류를 검사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거나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의 디지털 전투기. 뭐 옛날에 메타버스 같은 게 유행했고 예, 지금도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뭐 가상 환경을 구축해야지 뭐 실제로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 요런 게 적용된 비행기가 지금 KF-21이 제일 싸고 좋은 거다. F-35도 이런 걸 적용을 했는데 F-35나 KF-22 다른 거는 F-35는 존재하지 않는 성능과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네. 이런 기능을 추가해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고 복잡하다. 근데 KF-21은 아주 적정 기술이라 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고 그다음에 그 성공과 검증할 수 있는 툴은 높아지는 게 이 아주 균형이 잡혀진다. 그래서 22일 만에 이렇게 비행한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이 정도로 만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우리랑 경쟁 기종 만든 애들은 지금도 잘 팔리긴 하지만 그 만들 때는 뭐 만들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추락도 하고 그랬는데 네. 16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에서 KF-21이 추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고도 안 났어요. 이거는 그쵸. 요렇게 디지털 트윈이라 해가지고 미리 제작을 하기 전부터 정밀하게 이게 날아가면 어떤 효과가 나겠구나 이런 것들 해석하고 약간 메타버스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맞는데 맞아요. 네, 네, 그 디지털 트윈이 잘 이해가 하신다면 이제 뭐 도시계획할 때 가상의 도시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걸 만드는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고 뭐 교통이 얼마나 체증되는지 하는 것처럼 전투기도 똑같이 설계했다. 그리고 요렇게 설계하는 게 최신 유행인데 전투기라는 건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KF-21만큼 최신 기술로 설계에 적용한 거 없다. F-35보다도 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또 완벽주의. 특히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 애들은 출고식하고 나서 1년 넘게 지나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서 3년이 넘게 못 띄웠어?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튀르키 칸 전투기라고 KF-21의 경쟁자가 있어요. 걔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한 대 만들어서 띄웠어요. 띄워보니까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새로 비행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다시 날개를 조금 더 깎고 어디 빼오고 이런 걸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KF-21보다 1년 늦게 나왔는데 KF-21은 시험 비행을 1600회 할 동안 튀르키예 비행기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냐? 한 번 띄워보니까 이거는 이걸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고 날개를 깎고 변신하고 해서 올해 다시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발 기간도 늘어나는 거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미리 사전에 그 계획을 디지털 트윈으로 여러 번 검증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록 비용도 또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그 설계를 하고 있던 메인 치프 디자이너란가 엔지니어 분들이랑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엔지니어라든가 이제 그 항공과학자의 기준으로서는 더 좋고 더 성능이 좋고 더 멋지고 그다음에 더 성능이 최고로 만들고 싶은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욕심보다 성공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집중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덥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욕심. 그거는 이제 뭐 6세대 전투기 좀 이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그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완벽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요것도 사실은
김민석 특파원의 기사이기도 한데 단독 보도였어요. 예. 이거는 3월 말쯤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초기 양산부 6대 전량기 복좌형 2명 타는 걸로 네. 양산 생산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이게 이거 원래 그 시제기도 복좌형이었으니까 양산도 다 복좌형으로 2명 타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일단 원래는 전투기가 생산할 때 초기형은 단좌형이 먼저예요. 일반적으로요? 네, 모든 전투기 기본은 단좌형입니다. 아주 예외가 2인승만 생산하는 전투기냐 이런 것들 빼고는 원래 복좌형은 그 훈련용 전투 임무에 투입하지 않아요. 그래요? 혼자 타는 걸로만 실전에 투입한다고요? 네, 실전에 투입한 건 왜냐하면 한 명이 타면 그 아무래도 더 멀리 가고 연료를 더 실으니까 더 가볍기 때문에 2명이 타는 거는 약간 그 비전투 임무 훈련에만 쓰는 걸로 2010년대까지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가 유일한 예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15E 전투기라든가 FA-18E 뭐 이렇게 F 전투기 이런 게 있는데 예. 밤에 작전을 해야 될 때 한 명이 조종도 하고 무기도 조작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라 해가지고 무기만 전문으로 조작하는 사람들 이런 거 태우는 게 비행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도 하고 그런 그 무기 조작 작업도 하고 이거를 너무 중요시했기 때문에 초기 양산부는 6대가 복좌형 그리고 40대 중에서 20대 정도가 복좌형입니다. 초기 양산부. 그 이유는 이제 훈련을 빨리 해서 전력화를 빨리 하기 위한 겁니다. KF-22 이제부터 나오고 생산이 되면 원래 F5, F4 전투기를 몰고 있던 구형 전투기를 몰고 있던 조종사들이 전환 교육이라고는 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생산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형 아반떼 타다가 갑자기 제네시스 G90 제일 큰 거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종소에 앉아보면 아반떼가 아니라 티콜 타다가 제네시스로 가는 기분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승차감 측면에서 사실 성능 측면에서는 더 심한데 전투기 승차감은 어떤지 진짜 궁금하다. 좌석의 폭과 크기가 일단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은 다른 게 KF-21은 약간 상용차를 만든 것처럼 예.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즈를 다 잰 다음에 예. 거기서 어떤 최고 상위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로 95%의 조종사들이 다 안정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성능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는 거 아무튼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복좌형을 타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생산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방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서 그렇죠. 빨리 대체를 하고 이제 조종사들을 육성을 해야 돼서 일단 조종사 육성을 먼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좌형이 중요하다. 2명씩 타서 같이 훈련하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훈련하는 용도인데 미래에는 뒤에 탄 사람이 약간 그 지휘관 같이 돼서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휘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드론 무인기들 같이 이제 편대 비행을 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네, 그것도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KF-21에 탑재할 공대공 미사일, 한국판 미티어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건데, 근데 공대공 무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건? 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무장은 공대지 무장밖에 없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차에 내비를 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항공기 컴퓨터라는 거는 임무 컴퓨터, 비행지역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무장과 그 인터페이스가 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원래 있던 전투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무장 인터페이스랑 새로 만든 무기랑 통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라서 전투기를 만들어 본 사람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F-22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충분했지만 요거를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뭔가 포착하면 미사일이 가서 쏘게 하는 이런 연출이라든가 이런 조작이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뒤늦게 시작되었다. 라는 게 이게 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일반인 기준에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국내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차가 있어야 차의 달,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익스테리어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미국산 전투기에 우리나라 미사일 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안 달아주죠. 안 달아줄 뿐만 아니라 그걸 달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도 안 해주고 우리가 무단으로 하면 이게 저작권 위반 이런 게 아니라 미군이 출동하고 그걸 다 유지부속, 수리부속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KF-21이 완성되고 나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 적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밀떡들은 이제 미티어라는 거 정말 잘 아시겠죠? 제일 유명한 공대공 미사일이잖아요. 우선은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대공 미사일이란 건 단거리랑 장거리가 있습니다. 예. 탑건 영화에서 맨날 봤을 때 막 그 조종사들이 막 저서 미사일 쏘고 하는 거 거의 다 단거리입니다. 왜냐?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영화로 찍으면 이게 뭐 누가 뭘 쐈는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시거리 내, 그러니까 사람 눈이 보이는 20km 안에서 쓰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 예. 그거보다 넘은 가시거리 외, 그래서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라는 게 장거리 미사일인데, 영화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안 나오지만 사실 전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는 한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전투기에게 쏘는 장거리 미사일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전투기가 적이 눈에 보이기 전에 격추라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은 이제 장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게 차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국산이요? 예, 이것도 국산입니다. 일단 요거를 개발하는 거. 예, 2033년까지 개발하고 33년.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도미사일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성능으로 하고, 적외선 추적입니다. 적의 그 열기도뿐만 아니라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상을 보고 이게 약간 이제 비행기다, 아니면 미사일이다, 아니면 요게 약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더미를 놨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냥 열 추적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보고 그게 왜 그냥 텐트 쳐놓은 더미는 아닌지도 구분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적이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180도로 가거나 회전이 가능합니다. 쫓아간다. 예, 쫓아가는데 뒤에서 쏘는 게 제일 좋지만 옆에 있어도 옆에서 쏘면 비행기가 그렇죠. 알아서 옆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에이스 컴백 같은 이제 네. 비행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쏘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꺾어서 지가 쫓아간다고요? 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할 거다. 예, 맞습니다. 미티어는 지금 그 정도가 돼요?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이런 방향이 달라도 너무 먼 데서 쏘기 때문에 얘가 회피가 불가능한 게 있고, 이제 미티어로 이야기를 하면 요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가는 게 바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KF-22 수입한다는 미티어 미사일인데, 원래는 암람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썼어요. 이거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2개 보이시는 게 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게 제트 엔진 같은 거예요? 덕티드 램젯이라는 엔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로켓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람 미사일, 미국산이라든가 이런 로켓 엔진을 해서 공기 흡입구가 없었는데, 뒤에서 그냥 추진체로만 가는 거. 네, 근데 이렇게 공기 흡입구를 단 거는 엔진을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여기죠, 여기. 네, 공기흡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로켓에는 산화제랑 연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제가 뭐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그 산화제 없이 그냥 가스만 생성되는 걸로 해서 산화제에 있을 공간에 연소제를 넣어가지고 얘가 엄청 더 오래. 멀리. 그러니까 미국산 암람보다 그 엔진을 연소할 수 있는 시간이 3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트기 엔진처럼 엔진 달고 가는 미사일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데 그 만드는 회사는 일단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멀리서, 그러니까 200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작사의 주장입니다. 200km면은 거의 우리 입장에서 휴전선 안 넘고. 네, 평양에 있는 적을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예. 야, 엄청난 건데. 예, 엄청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요. 한 40억에서 60억 가까이. 미사일 한 대가. 예. 이거 한 대가.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맨 처음에 그 이야기하신 한국산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 개발한다. 그러니까 미티어가 40억에서 60억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이 덕티드 램제트라는 예. 그 추진기관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올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국내 개발합니다. 램제트라는 것까지. 예, 예. 요거를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밑을 보면은 이게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개발할 거예요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테크 아카데미 행사를 열고 요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는데, 네. 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예. 전혀 이제 악감정이 이런 건 전혀 없고 이제 팩트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네네네. 행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가 정답이에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요. 네.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 그 국방산업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그쵸. 대한민국 현무 미사일 만들고 천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흑표전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거죠. IP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흑표전차 수출하거나 천궁을 수출할 때 제작사인 LIG 넥슨이나 노템은 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기술료를 내요. 그죠. 그게 좀 비싸요. 거의 10%대 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책기관이니까 사실 그런 기술료 받아서 또 다른 또 기술을 연구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업체주도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호주에 수출한 AS-21 레드백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한 거고 KF-21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쵸. 업체주도 개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정부 주도 개발이라 해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개발을 해요. 여기서 손잡고라고 표현이 있죠. 손잡고. 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손잡고구나. 손잡고 만들고 싶다. 아니 아직 그런 파트너는 안 정해진 건데.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올해 결정한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LIG DN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손잡고 싶어요. 내 손을 잡아줘 이런 거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미사일에는 레이더랑 추진기관이 있습니다. 전투기랑 비슷하게 레이더는 LIG DNA와 하나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고 추진기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사들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픽하면 그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픽미업. 네, 그래서 서로가 기술력이 좋니 어떠니 이런 것들은 사실 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네, 안돼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는 좋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랑합니다. 다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을 해서 이기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런 방산의 그냥 구조라든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하나가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가지고 사실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국방부 유튜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를 Y스트릿이 손잡고 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다만 왜 이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천궁2 만들 때 어떤 회사를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를 저는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한 10년 됐어요. 그때는 방산이 이렇게 좀 주목이 안 받았는데 이 행사에서 제가 참석했을 때 그 산업부 기자님들이 50명 이상 오셔가지고 이제 산업부에서 방산이 차지한 게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이 미사일을 누가 어디랑 같이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이라든가 여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너무 중요하고 주목받으니까 여론전도 중요하구나. 예,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LIG DNA가 먼저 사실은 이 미사일에 대한 모형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든다는 덕티드 로켓에 대해서 아주 피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경쟁력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취재를 해보는데 아주 막상막하입니다. 지금 이 덕티드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그 우주랑도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요 뒤에 있는 엔진 요거를 만드는 기술로 경쟁을 하고 나중에 이게 우주 쪽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우주 산업에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왜 이러냐면 덕티드 램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도 엄청 건대야 되고 속도도 빠르고 구조가 복잡한 상태에서 잘 움직여야 하는데 이 기술을 축적하면 우주 비행기라든가 차세대 추진기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미사일에 쓰이지만 20년 뒤에는 또 이제 응용하면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 1시간 만에 한 비행기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이 중요한 거네. 램제트. 밑에는 이건 뭐예요? 밑에도 램제트 추진기관입니다. 두 개인데 두 개로 이게 원래는 4개를 만들었는데 4개를 만드는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 하든 공기를 잘 흡입해야 돼서 그런데 4개는 너무 많아가지고 줄인 게 2개입니다. 이렇게요? 이쪽에는 없어요? 비대칭? 비대칭이에요.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20년 전에는 4개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2개로 줄여가지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대공도 그렇고 미사일 그럼 요 뒤에서 이렇게 열기로만 쭉 뿜어져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트 엔진을 동원하는. 근데 이 기술을 또 국방과학
연구소랑 손잡고 개발을 해 놓으면 그 민간 방산 업체가 또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네, 무궁무진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행간을 잘 보셔야지. 그러네. 요거 보고 이제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결정되었다, 선정되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선정됐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시고 아, 이 섣부르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게 됐다. 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출로 연결되었다, 계약을 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전문가의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거 거의 뭐 축구 해설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다. 하지만 요런 거를 아실 때 사실 축구 보는 데는 별 필요 없지만 자기가 챔피언십 매니저를 한다. 이러면 이런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하죠.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아,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